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제의 실록 외환대란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구는 펀딩이 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자로 이제 마감을 하고 권당 원래 15,000원짜리 책인데요. 10,000원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로서는 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도 없었는데 또 다시 찍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일부 영풍정밀의 이 최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또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German fears of exchange rate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 전쟁을 독일은 fears of 두려워한다 또는 경고한다 이런 의미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과 헝가리가 타고 있고 이 첫 문장을 읽어보면요. The eros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worldwide가 전 세계적인 이 중앙은행 독립성의 그 침식, 약화가 환율 전쟁을 부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버냉키가 지난해 이미 양적 완화 3차례씩 했고, 또 지난 12월 달에 소위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를 단순하게 통화 가치의 안정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업률 목표 6.5%의 실업률이 도달할 때까지 그 당시 7.4였거든요. 7.4%의 실업률이 6.5%까지 도달할 때까지 단 조건은 물가가 2.5% 이하에서 통제된다는 조건으로 물가가 2.5%를 넘지 않는 동안 실업률이 6.5%에 이를 때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선언했던 게 지난번 버냉키의 신통화 정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설을 좀 해드렸으니까 버냉키 그때 얘기를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라고,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위 필립스 곡선이죠. 말하자면 물가와 실업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역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 금융의 그 본질적인 어떤 모순, 금융정책의 모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독립성, 물론 상대적 독립성입니다. 중앙은행의 권력의 원천은 어디냐? 역시 국민들이죠. 근데 중앙은행 권력의 원천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상대적 독립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독립을 시켜놓은 중앙은행이 그 모순되는, 말하자면 집신장사와 우산장수 사이에 모순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그런 고고한 자기의 성을 구축한 가운데 정말 냉정한 지성으로 경제관리하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The Spirit of Independence입니다. 독립의 정신이죠. 중앙은행 독립의 정신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떨어진다, 경제정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희일비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집신장수 편도 아니고 우산장수 편도 아니고 말하자면 물가 편도 아니고 고용 성장의 편도 아니고 안정의 편도 아닌, 말하자면 성장과 안전 사이에서 정말 외로운 고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이제 중앙은행의 정신인데, 지금 이 중앙은행 총재가,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In a speech in Frankfurt, 프랑크푸르트의 그 연설에서 장 위더만 이라는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해서 이 소위 중앙은행 독립성의 저하가 환율 전쟁을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소위 이제 버냉키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율 전쟁을 개시했죠.
이게 이제 1월 23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일본 중앙은행 매년 매월 13조 엔씩 무기한으로 푼다. 야, 이 금액이 아예 금액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13조엔 같으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40조, 150조 원 정도 되죠. 140조, 15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그 일본 물가 상승률은 계속 그 제로 언더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디플레이션 상태인데 이걸 어떻든 끌어올려서 2%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13조엔씩 풀겠다고 오늘 일본 그 아베 신조 신정부하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우려된다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기사하고 사실은 같은 취지죠. 독립성의 약화가 침식이 The eros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가 second round of competitive exchange rate devaluation 화폐가치 환율절하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월 13조엔씩 무기한 일본 장단기 국채를 무기한 매입하는 화끈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펴기로 일본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대신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과 엔저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통합위원회입니다. 가 끝난 뒤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2% 물가 상승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할 방침이라고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협약을 맺을,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계약까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동 성명으로 매월 13조엔씩 일본은행 장단기 국채 각각 2조엔과 10조엔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신탁펀드 등 기타 자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의 반응은 일본은행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느냐, 우선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일본은 지금 20년째 불황이고요. 일본의 국가부채는 그동안에 소위 그 경기부양, 케인즈식의 경기부양 정책을 해서 돈을 푸느라고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정 사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그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0%입니다. 230%. 우리나라는 얼마냐? 3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그 8배, 9배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30%인데 그리스는 얼마냐? 그리스가 170%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가 얼마냐? 1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탈리아의 거의 2배 가까운 그 일본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디폴트를 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일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으면 벌써 디폴트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디폴트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미스테리라고 불렸던 거죠. 만일에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한 100% 정도 근접했다 그러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디폴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230%의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디폴트 직면하지 않는 것이 미스테리이면서 동시에 일본 경제의 강점이고 일본 경제의 저력이기도 하죠.
일본은 높은 국내 저축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률이 7%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저축률은 거의 뭐 0%, 3%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 저축률이 높고 일본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 채권 국채가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자기 국가를 디폴트 내지 않죠. 그리고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또 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금리 한 뭐 조금만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되거든요. 물가 마이너스니까 명목금리 한 뭐 1.5 내지 이 정도만 되어도 한 3% 정도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다 이겁니다.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본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왔던 미스터리가 오히려 일본이 그 높은 부채를 지고도 계속해서 리볼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갚고 또 빚을 내고 하는 게 계속 돌아갔던 이유, 돌렸던 두 가지 큰 요인이 일본 국민들이 말하자면 저축률이 높다는 점 하나하고 일본 물가가 계속 떨어져서 실질금리가 그나마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양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국제 통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이제 이 교차하는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각국별로밖에 제가 못 뽑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엔입니다. 얘는 1300이엔에서 지금 달러당입니다. 100, 다음 가만히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원엔입니다. 네, 이건 원엔입니다. 원과 엔의 교환하는 비율은 100엔당 1380원에서 요전에 더 높았댔습니다. 1500원까지 갔댔습니다. 1500원까지 갔다가 쭉 이제 떨어져서 1174원까지 좀 있으면 더 떨어져서 100엔당 1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되면 10대 1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실로 왜 안 되려나해서 환율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원달러 비율은 장기적으로 10대 1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지금은 이제 경제력에 따라 조금 달라서 원달러 환율이 10대 1이 아니고 뭐 9.5대 1, 9대 1 정도까지 가더라도 견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떻든 원달러 환율이 15대 1이었던 것은 비정상이죠. 그건 엔화가 너무 싸구려였다 이런 뜻인데 너무 강세였다 이런 뜻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15대 1에 쑥 떨어져 지금 1300, 1200, 지금 1100까지, 1170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1000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100엔당이니까 10대 1이 되는 거죠. 더 뚫고 내려가느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일본은행이 하는 식으로 하면 매월 13조엔씩, 우리 돈으로 뭐 140조, 150조, 이 뭐 말장난 같은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때려 풀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일본이 돈을 무작정으로 풀어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엔은 똥값이 되죠. 엔이라는 화폐가. 그렇게 되면 10대 1 균형이 무너져서 9대 1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재앙이 되죠. 그래서 소위 그 환율을 그 약세통화로 가는 전략, 그걸 이제 소위 그 베거 다이 네이버라 그러죠. 근린궁핍화 정책이라 그럽니다. 베거, 국을 거린으로 만든다. 다이 네이버. 너희 이웃을 거지로 만든다. 이런 뜻. 근린궁핍화 정책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이제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이제 들어서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엔화를 어떻든 약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차없이 밀어내리고 있고 그래서 원엔이 아주 환율이 급락하면서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아주 폭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이제 1월달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15대 1, 14대 1, 13대 1 이런 우리 돈의 약세를 사실은
그동안에 엔조이 했기 때문에 한국 전자산업이 일본 전자산업을 때려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가 도요타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에 환율이 제대로 정상화되었다 10대 1로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현대차가 계속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벌써 이제 중소기업들은 야 수출 단가 너무 떨어진다고 난립니다. 원달러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100, 1200 이렇게 있다가 계속 지금 떨어져서 지금 1050 뭐 1060 이렇게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머지않아서 1000까지 간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100엔까지 간다. 달러당. 그럼 1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벌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1100원, 1200원 이런 시절을 워낙 오랫동안 보내면서 무역 흑자도 내고 그나마 엔조이를 하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당장 죽겠다. 이제 수출해봤자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중소기업들 중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수출을 안 하고 내수시장에 바글바글 몰려서 박이 터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결정적인 문제인데, 뭐 대기업에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제는 뭐 착취해서 대기업 버니까 너나 먹자 이런 얘기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기업부터가 스퀴즈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율에 의해서. 그 중소기업들은 벌써 이제 1100원, 1200원 환율에 엔조이 하다가 1100원대 지금 1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내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면 내수에는 더 박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과연 지금 문제는 이제 권력 인수 인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도 뭐 환율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한국은행은 원래 환율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 공백기에 과연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누가 환율을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권력 공백기의 한 지금 2, 3개월 동안에 무방비로 지금 원달러가 깨지고, 엔달러도 원엔도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독일의 그 분데스방크의 위드만이라고 하는 총재가 경고한 것은 독일은 왜 또 난리냐. 독일이 지금 일본을 격렬하게 비난했거든요. 라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오늘자 신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라가르드 IMF 총재죠. 그 프렌치잖아요. 라가르드 총재도 마찬가지고 그 도이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유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유로 그룹에 지금 벨기에 총리가, 융크라는 벨기에 총리가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을 굉장히 아주 규탄을 지금 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유로그룹은 이제 유럽 재무장관들의 유럽 이제 총리들의 모임인데, 그 융커가 물러나고 이제 네덜란드 총리가 그 유로그룹의 그 회장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벨기에 융커라는 벨기에 총리가 유로그룹 지금 의장인데, 이 융커가 일본이 지금 아베를 격렬하게 성토했어요. 베가 다이 네이버 정책을 하고 있다. 너희 이웃을 궁핍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한국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일본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독일이 지금 발끈하고 나서서 아까 전 세계적인 Independence of Central Bank가, 인디펜던시가 약화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유로당 엔입니다. 유로당 엔입니다. 유로당 엔이 1유로당 100엔에서 1유로당 지금 120엔으로 엔 값이 아주 막 폭락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치가 폭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대 100에서 1대 119로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9엔을 줘야 이제 1엔을 살 수 있다는, 1유로를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이 지금 뭐, 그야말로 약세로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만 엔에 대해서, 초강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유로도 지금 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엔이 이제, 그 아베가 들어서거나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이
뭐 13조엔씩 매달 풀기로 했다 뭐 이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아베 신조가 그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윤정기 돈 찍는 조폐기의 조폐공사의 윤정기를 증설을 해서라도 24시간 풀 가동해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엔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폭락하면서 말하자면 달러에 대해 그러니까 원하는 엔화에 대해서 초강세, 유로화도 엔화에 대해서 초강세, 달러도 엔에 대해서 달러는 비교적 덜 올랐습니다만은 덜 올란 이유가 버냉키도 돈 무지하게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충격이 덜 합니다만은 유로는 충격이 좀 굉장합니다. 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충격이거든요. 유로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강세고 엔에 대해서도 강세입니다. 엔은 달러에 대해서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유로는 지금 최근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불과 뭐 짧은 시간에 이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년 11월 달인가요? 불과 한 1개월, 2개월, 3개월여 만에 아주 20엔이나 엔값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독일이 그동안에 유럽에서 경제가 뭐 독일만 좋았죠. 근데 독일도 기어이는 못 버티고 지난 그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 독일 경제도 그동안 잘 버텼다가 지금 급전직하로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중앙은행이 발끈해서 이제 일본 왜 이러냐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일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일본 왜 이러나의 베가 다이 네이버는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야, 네 이웃을 가난하게 하지 마라. 근데 네 이웃이 이제 한국이 돼 있는 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독일하고 일본, 한국은 이제 경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출 시장에서 부딪히는 게. 그러니까 아주 발끈하고 나와서 지금 환율 조작하지 마라 하고 이제 치열한 싸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exchange rate war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율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양적 완화할 때 시작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불을 지르고 미친 미국에 막가는 일본에 열받은 독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새우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일본, 독일이 고래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새우등이다.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율 전쟁이 격화되었는가? 물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하는 엉터리 케인지안적 처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193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0년대 흔히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마치 케인지안적 솔루션이 뉴딜 정책이라든지 케인지안적 방법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케인지안적 방법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 당시 위기로 더 치달았던 거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고 그런 논문도 아주 쌓여 있습니다.